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단원 사회와 윤리, 직업과 청렴의 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업생활과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 직업이 갖는 가치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 가치, 직업을 통해서 생계 유지 수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그가 속한 사회, 국가에 어떤 이바지하는, 그게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직업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개인의 발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인간이 직업을 갖게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직업을 갖게 될 때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인간의 직업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또한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동양의 대표적인 공자, 맹자, 순자, 유교의 사상가들도 인간에게 있어 직업이 갖는 의미, 특히 공자는 정명, 자신의 직책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명 사상을 강조했고, 맹자는 항산과 항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이 착한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선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 그걸 이제 항산이라고 얘기했죠. 그 항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몇천 년 전에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직업은 이렇게 소중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순자도 이제 인간이 비록 욕구에 충족한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사회생활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예라는 걸 통해서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잘 발휘해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또 대표적인 장인 정신을 얘기를 했고요. 서양은 대표적으로 플라톤, 그 다음에 중세, 칼뱅, 마르크스, 여기서 각각 직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67쪽에 보면 이제 플라톤의 직업관이라고 해서, 결국 플라톤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려면 결국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똑똑한 지혜를 가진 정치가들은 정치를 열심히 하고, 용기를 가진 군인들은 국방에 힘쓰고, 마지막으로 생산자 계급은 절제라는 각각의 덕목들을,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목을 잘 발휘하면 결국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결국 이러한 직업은 인간의 행복한 삶과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직업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바람직한 직업관을 가져야 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뻔한 말들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여러분들이 자신이 갖는 직업을 통해서 만족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결국 이게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과 이어서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직업윤리와 관련된 덕목 중에서 옛날부터 지금도 강조하지만 이 청렴이라는 덕목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직업윤리라 함은 자신이 맡은 직업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직업윤리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결국 개인은 함께 모여 사는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이루어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내 개인의 행복도 추구하지만 직업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이제 부정부패, 비리 이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업의 윤리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직업 윤리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성이라고 하는 건 직업 윤리가 어떤 직종이나 직책이나 그런 수만 가지의 직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즉 그 직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행동 규범이 있다. 그래서 보편 윤리 규범과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느 직업이나 뭐 밖에 가서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이나 정신적 노동을 하는 직업이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요구되는 직업 윤리,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어떤 직업에 따라 특수하게 요구되는 윤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직종, 여기 지금 예를 들고 있는 변호사, 의사, 이런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이런 직업군에서는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요구되는 몇몇 가지들이 있는데, 특히 이 비밀 유지 같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법에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그러니까 의사 같은 건 환자겠죠.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떤 개인정보, 비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뭐 다르겠지만 심할 경우에는 그쵸, 면허까지도 정지되는, 변호사, 의사 면허까지 정지되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직업들은 특수하게 지켜야 될 직업 윤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직업 윤리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직업 윤리가 있는데, 크게는 우리가 이제 뭐 기업가, 근로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게 이제 근로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근로자라 하면 육체적인 노동 일을 하시는 분도 포함되고요, 정신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도 모두 포함돼요. 즉 여기서 근로자라 하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을 대부분 이제 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업가는 그렇죠.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업가라고 하죠. 여기서 요구되는 윤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재화와 용역, 그렇죠.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 설립된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하는 조직체가 기업인데, 이 기업은 CEO, 기업가와 이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기업가의 책임은 소극적 책임과 적극적 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지금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책임은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유를 창출, 즉 그쵸, 기업을 만든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건 그것도 기업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업들이 모여서 이윤을 창출해야 근로자들 월급도 주고, 그렇죠? 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윤을 창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즉 법을 어기면서 한다, 그건 잘못됐죠. 즉 법규를 준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업이 지켜야 될, 이윤을 창출하고 법을 준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소극적 책임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기업은
추가적으로 이런 적극적 책임도 있다라고 지금 윤리니까 도덕이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업은 사회적 핵심 기관이다. 왜 핵심 기관이냐라고 하면 경제 활동 우리가 직업 첫 시간에 배웠듯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인간은 그쵸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왜? 근로자들이 그 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한다. 이건 단순히 일만 하고 월급을 받는 걸 넘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또 아까 소극적 책임에서 법규를 준수한다라고 하는데 법적 차원,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지원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전 인류를 생각하는 이런 것까지도 책임을 해야 된다. 특히 그래서 오늘날 기업의 적극적인 책임하면 이런 거에 가장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환경 관련된 것들. 이런 건 굉장히 적극적 책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공장에서 폐수를 방출 안 하는 거. 그건 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그걸 넘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업의 이제 적극적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어서 할게요. 요것과 관련돼서 이 기업과 윤리 관련돼서 여러분들 요 자료 플러스에 나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두 입장. 자,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여러 번. 즉 여기 지금 이제 사람 이름이 굉장히 낯선 이름이 나와요. 자, 프리드먼이란 사람, 그 다음에 에로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즉 기업가가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지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사상가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출제됐습니다. 기업가 윤리는 다시 한번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통해서 만든 이 물건들, 서비스들을 소비자들에게 잘 제공해야 된다. 양질의. 그리고 플러스 사회적 책임, 그걸 이제 공익가치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기업가가 가져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밑에 나오는 이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는 프리드먼과 에로우의 입장이 차이가 납니다. 먼저 볼게요. 프리드먼의 입장입니다. 자유경제 체제에서 경영자들은, 그러니까 CEO죠, 기업가들은 오직 기업의 소유주들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책임을 든다. 이 말은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이 주식회사 형태잖아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주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업이 이득을 낼 거라고 판단해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일반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한 한에서 기업 이익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 기만이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사회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며 정부 일에 주제넘게 나서는 것이다. 결국 지금 여기서 보면 사회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 그러니까 주주들의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며 정부의 일에,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기업가는 오직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프리드먼은 얘기해요. 자, 에로우까지 같이 설명하면 비교가 여러분들 잘 될 거야. 반면에 에로우 볼게요. 기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 복지에 공헌해야 된다. 이런 게 사회적 책임이다. 오늘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갖게 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준다. 생산품의 안전성 맥락에서 회사가 받아들인 윤리 규칙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은 훨씬 더 향상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기업이 이익의 극대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을 때 환경 보호도 하고요, 사회 복지를 위해서 기부도 활동도 하고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훨씬 더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고 소비자들이 그 회사의 물품을 더 찾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익도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차이를 보면 프리드먼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틀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기업의 본질, 이윤 추구라는 본질이 대해서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창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에 에로우는 기업의 본질이 이윤 추구에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같지만, 맞아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에로우도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데 반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자, 두 사람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리드먼은 기업의 이익 창출이 제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은 덜 해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이면 에로우는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그게 결국 기업에도 큰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업가 윤리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우리는 근로자 윤리. 자,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그렇죠?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잘 팔리게 하면 회사도 이득이고 그 이득을 나누어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그 다음에 기업가와 맺은 근로계약을 지키고 기업과의 협력을 추구해야 된다. 당연히 협력, 상생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 근로자와 유대감과 연대의식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폭력의 여러 성향 중에 뭐 옛날에 왕따라고 하는 따돌림, 이게 학교라는 뭐 이제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기업에서도 이런 왕따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심각성 때문에 먼저 그런 여러분 용어 한 번쯤 들어봤어요. 태움이라고 하는 그 의료계에 종사하는 그 간호사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그런 서로 유대감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쵸, 따돌림, 그로 인해서, 그쵸, 이제 목숨을 달리하는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근로자 윤리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업가와 근로자가 서로 상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 이는 어떤 개인의 노력 플러스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노사 양측이 노동자와 사용자, 근로자와 회사란 뜻이에요. 양측이 근로기준법, 그쵸, 법이 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들을 준수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정부는 또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노사 간의 공정한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가끔 보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면서도 보다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겠죠. 반면에 이제 기업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업가는 이윤 추구가 최대의 목표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그쵸, 그냥 무한대로 많이 줄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로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보면 이제 연말 연초에 해가 바뀌면서 그 기업이 한 해 동안 얼만큼 성과를 냈느냐, 이제 이런 걸 따지고요. 예를 들어 성과를 많이 못 냈어. 그쵸? 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도산, 이제 망하는 회사들도 많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기업가도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임금을 올려주기는커녕 삭감해야 되면 이럴 수 있겠죠. 이제 그럴 때 노동자 근로자들이 그것을 뭐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이 월급 이상은 받아야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사 갈등.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근로기준법에 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무슨 얘기냐? 단결권은 기업가와 근로자 한 명 1대1 사람과 사람이지만 당연히 누구의 힘이 세요? 지위관계, 상하관계에서 보면 기업가가 훨씬 지위가 높잖아. 그러니까 근로자 한 명과 기업가, CEO 한 명은 그쵸, 힘의 우위에 있어. 기업가 훨씬 위에 있어. 근로자가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한 존재들끼리 그 약함을 서로 연대해서 힘을 합쳐라. 그래서 단결할 수 있게.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기업가가 못 만들게 한다. 그럼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체 교섭권.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노동조합은 기업가와 서로 이제 협력도 하지만 교섭.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월급을 얼마큼 올릴지 몇 프로 올릴지 이런 것들을 협상하게 돼 있어요. 협상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단체 교섭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기업가가 받아들였어. 우리 내년에 노동자들 단체 교섭을 해서 우리 5% 월급 올려주세요 라고 제안을 했는데 기업가가 받아들였어. 그래 우리 올려줄게요. 우리 열심히 일해봅시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기업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거 대화가 안 되네.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업 같은 거. 우리 그러면 생산 안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단체 행동을 벌이게 되면 노동자들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일을 안 하면 월급을 당연히 못 받죠.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당연히 월급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근로자들은 월급을 못 받아. 그럼 기업가는 손해가 없느냐? 기업가도 손해가 있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하니까 생산품이 없어. 그렇죠? 그럼 팔 물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가들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단체 행동, 파업 같은 게 일어나면 근로자도 손해, 기업가도 손해. 그렇죠? 그럼 결국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중간에서 개입해가지고 서로 잘 노사가 협력할 수 있게 이제 조정하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역할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한편 무조건 기업가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노동자들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얘기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8쪽에 268쪽 마지막에 보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사회적 자본. 자,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에 연계돼 있고 그들로부터 온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와 신뢰의 규범을 의미한다. 퍼트넘에 따른 퍼트넘이라는 학자가 요걸 이제 강조한 건데 사회 성원들 간의 신뢰, 서로 믿음, 기업가들 간의 신뢰, 사회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그게 사회적 자본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자들은 계속 파업만 해. 기업가들은 환경을 해치는 그런 공장만 돌려. 정부는 막 둘 다 무시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나라 어떤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겠죠. 반면에 노동자들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요. 책임감 있게. 기업가들은 그런 노동자들을 대우해주고 맞는 적정한 임금도 주고 기업가들은 어떤 사회적인 환경 문제나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정부도 노동자와 기업가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그러면 공장이 잘 돌아가고 결국 그게 그 국가가 발전하겠죠. 경제가 발전하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투자를 많이 하겠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단순히 어떤 기업가의 기업 문화, 뭐 근로자들의 영향, 그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떤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 사회의 어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는 요를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으로 집단적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유용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제 기업가와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어서 전문직. 여러분 전문직 하면 그쵸,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돌림. 그다음에 공직자, 공무원들, 여기에는 어떤 윤리가 필요한가? 우리가 지금 기업 윤리 할 때 일반성과 특수성을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제 전문직이라는 직업군, 공직자라는 직업군에서의 어떤 특수하게 요구되는 윤리가 뭐가 있는지 이제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거죠. 이 전문성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보다 높은 수준의.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믿고, 그렇죠? 내 몸을 맡기겠죠. 마찬가지야. 판사, 변호사, 검사들, 그렇죠? 우리를 평가하잖아. 잘못을 뭐 할 수도 있고 이게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판단해 주는 게 그 전문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전문적인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의사 되려면 최소 6년, 그렇죠? 일반 대학교도 한 6년 그 이상의 어떤 과정을 수련을 해야 돼. 그래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갖게 되면 독점성과 자율성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전문직, 교사도 전문직에 들 텐데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가 되고 싶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교대라고 하는 과정을, 그쵸, 교대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거기서 내용을 배워야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독점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사가 되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학교 수업, 학생들은 수업권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권리야.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한다. 그럼 여러분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막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하고 학생들 열심히 수업하는데 누군가 와서 그 수업을 방해해.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자율적으로 그 자율성도 부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직은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인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지녀야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공직자. 공직자는 뭐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법에 규정된 공권력,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공권력이라고 하죠.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통령 공직자예요, 국회의원 공직자예요, 판사, 검사 뭐 이런 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죠. 선출직이라고 해서 국민이 직접 뽑을 수도 있고, 그렇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잖아.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공직자를 그럼 국민이 뽑게 하느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임명직이라고 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공직에 하겠습니다. 이제 장관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는. 이 동의가, 국회가 동의가 국민들이 동의한 거. 왜냐하면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선출이 된 국회의원한테 우리 국민의
우리의 어떤 일부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이게 여러분 한자를 많이 쓰는 이유는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공직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윤리의식을 갖게 해서 한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일에 봉사하라 그 뜻이에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해서 뭐를 우선해라? 먼저 공익을 우선시해라. 그러기 위해선 봉사정신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공정함, 그쵸?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내 친구니까, 우리 고향 친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거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렴,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올곧은 성품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그 이제 공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국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쵸 그게 공기업이죠. LH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대표적인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죠. 뭐 구급 공무원부터 저 위까지 이제 그들이 바로 이 청렴을 위반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에 이제 국민들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공직자는 봉사 이 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열심히 하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공직자 전체가 욕을 먹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 LH 사태도 이게 여러분들 뭐 올해만 작년만 그랬겠습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그 정보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정말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판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쭉 그래 왔어. 그냥 믿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리사욕을 챙긴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게 그래 이참에 잘 됐다. 그러면 이 LH 같은 공기업들의 투명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 이제 그걸 국회의원들이 해야겠죠. 하면 왜 다시는 이제 그러니 왜냐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사람은 이익 앞에서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러면 그냥 사람 개인한테 야, 너 청렴해야 돼.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정말 파면, 아무리 작은 이익이어도 하게 되면 파면, 이렇게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러기 위해선 내부 고발 제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LH 안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 우리 정보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쭉 그냥 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LH만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그런 공동체들이 일반 사람은 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요.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잘못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쵸 내부 고발 제도 같은 그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거 플러스 내부 고발자를 잘 보호해야겠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공직자 스스로 어떤 자정 노력, 그다음에 기강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건 오늘날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여러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누구가 소개되어 있냐면 정약용은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목민심서가 오늘날로 치면 뭐 화성시 시장 아니면 우정읍 읍장 이렇게 각 고을에 파견된 그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를 적어놓은 책이 목민심서야. 즉 목민간이 갖춰야 될 40가지 그런 거예요.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를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전략하지 않고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빛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그렇죠? 뭐 이방, 성방 이러한 관리들이죠.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혈 피를 빨아먹게 된다. 그러므로 절약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지켜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절약이 이 절용이야. 한자로 정약용은 공직자들은 절약해야 된다. 절용. 그리고 청렴해야 된다. 이거를 목민심서를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 탐욕을 부리지 말고, 탐욕을 부리게 되면 그게 결국 부정부패가 되고, 공직자는 덕을 쌓고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목민간이 해야 될 일이다. 자, 결리사이라는 한자 성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요. 내가 먼저. 그래서 사사로운 이익을 접하게 되면 내가 먼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보면, 결리사의의 뜻이 이익을 보면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의. 이 의가 오늘날의 정의야. 이게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못한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게 결리사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당연히 이런 걸 가져야겠지만 일반인보다 지금 얘기하는 목민간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결국 이러한 청렴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부정부패를 이제 뿌리 뽑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심지어 여러분들 뭐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공직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기업가들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 좋은 성분으로 물건을 만든다거나, 특히 이제 사람이 먹는 거, 어린이들이 먹는 거, 이런 것을 함부로 만드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제 부정부패라고 하는데, 결국 부정부패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게 돼 올바른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그게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야 돼. 결국 이건 나는 그 물건 안 샀으니까 나는 피해가 없지?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이 들어가요. 우리가 낸 세금이 거기에 쓰일 수밖에 없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결국 그런 것들은 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청렴이라는 것을 강조하자. 맑을 청, 염치를 알아야 되는 염, 청렴, 탐욕을 부리지 않는. 그래서 결리사의 이익을 취하기 전에 그 이익이 정당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생각하는 자세.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에게만 남겨둘 게 아니라 이 제도적 보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업무 처리의 어떤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서 내부 고발자 같은 이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내부 고발자가 내부 고발을 했을 때 이제 그걸 알리지 않고, 그쵸? 그래야 계속 그걸 할 게 아니야. 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책에는 여러분들 이 전문직과 관련돼서, 직업윤리와 관련돼서 이런 말들을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해서 의사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의사가 되기 전에 요 윤리적인 지침을 지키겠다라는 선서를 한대요. 거기 보면 나는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회복해놓으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것에 관하여 비밀을 지키겠다. 이런 것들이 전문직에서 요구되는 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책에도 목민관 나왔죠.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 공직자는 봉사하는 자세, 공익을 실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에 아까 봤듯이 여기 지금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 84쪽이야. 에로.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있죠? 프리드먼.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에로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프리드먼은 아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먼저 목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즉 에로의 생각과 프리드먼의 생각은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어요. 다 존재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은 소비자나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은 에로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익도 중요하지만 난 사회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어떤 기업은 난 사회적 책임 좀 덜해도 이익 창출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판단은 소비자들이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이게 소비자 윤리 나중에 배울 텐데 소비자들이 어떤 회사, 어떤 기업의 물품을 사느냐가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와 굉장히 직결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단순하게 뭐 몇천 원짜리 물건부터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물건이 에로가 주장한 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만든 상품을 사면 그런 회사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현대 경제에서는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업과 회사를 만든 기업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로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